15년간의 간병,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단 하나의 유산은 낡은 정원 가위였습니다. 두 오빠들이 거대한 재산을 차지하는 동안 나는 이 가위 하나만 품에 안고 돌아섰죠. 그날 밤 가위의 손잡이가 열리며 숨겨진 쪽지와 열쇠가 나타났습니다. 삼청동의 은행나무 아래 묻힌 비밀, 어머니의 의문스러운 죽음,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침묵 속에 감춰온 진실.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늦가을 양평의 작은 장례식장. 바람에 낙엽이 굴러다니는 추운 날이었습니다. 김혜정은 아버지 김준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61살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은 15해 동안의 긴 간병을 말해주고 있었죠. 혜정 씨, 이제 유산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 혜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서류를 꺼내는 변호사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양평에서 대대로 넓은 농장과 정원을 운영해온 김준호는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 정원들은 전국 각지의 부호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했죠. 아버지 발인도 마치기 전에 유산 얘기라니. 혜정의 말을 자르며 큰오빠 태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일찍 정리할수록 좋은 거 아니야? 우리 모두 바쁜 사람들이잖아. 태성은 서울에서 대기업 이사로 일하고 있었고 둘째 오빠 민우는 미국 지사에서 근무하는 임원이었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죠. 혜정만이 15해 동안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자 실내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김준호님의 유언장에 따라 태성 씨에게는 강남 빌딩과 적금, 15억, 민우 씨에게는 제주도 감귤 농장과 주식 15억을 상속합니다. 오빠들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태성의 아내 소영은 만족한 듯 턱을 들었죠. 그리고 혜정 씨에게는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 정원용 가위를 남기셨습니다. 방안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낡은 정원용 가위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평생 아끼던 독일제 정원용 가위였습니다. 이거 장난하는 거죠?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김준호 님이 의식이 또렷할 때 직접 작성하셨어요. 태성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가위라도 있는 게 어디야? 평생 남의 정원이나 가꾸던 사람이 이제라도 제 살 길 찾을 수 있잖아. 소영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애초에 결혼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여자가 시집도 못 가고 부모 모시는 게 요즘 세상에 어디 있어? 혜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5년 전 서울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혜정은 소아과 의사 박준영과 약혼식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뇌졸중 소식에 급히 고향으로 돌아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했죠. 양평에서 정원사로 먹고 살만하지 않을까? 내가 만든 꽃꽂이 센스 하나는 인정해. 민우가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오빠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혜정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양평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15년의 희생이 고작 낡은 가위 한 자루로 정리된 순간이었죠. 아버지, 혜정은 정원용 가위를 품에 안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농장 한쪽에 자리한 작은 별채가 그녀의 공간이었죠. 15해 동안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혜정에겐 자신만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타오고
재활 치료를 도와주고 밤새 열이 오르면 머리맡을 지키는 일상이 그녀의 전부였어요. 방 안에 들어선 혜정은 가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달빛이 가위의 날을 비추자 은은한 빛이 반사됐죠. 그 순간 가위의 손잡이 부분이 약간 느슨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혜정은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려보았고 놀랍게도 손잡이가 분리되었어요. 그 안에서 작은 쪽지와 열쇠가 나왔습니다. 삼청동 사거리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세 번째 은행나무 아래 자주색 꽃이 피는 곳을 찾아라. 아버지의 삐뚤한 글씨체였습니다. 혜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혜정은 쪽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왔어요. 아버지가 삼청동에 다니던 이유를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죠. 열쇠는 작고 낡았지만 분명 특별한 잠금 장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혜정아, 괜찮아?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혜정은 놀라 쪽지를 재빨리 숨겼습니다. 마을 이장이자 초등학교 동창인 최민석이 문간에 서 있었어요. 민석은 혜정이 돌아온 후 틈날 때마다 농장 일을 도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장례식장에서 말도 못 건넸네. 민석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이란 시간이 한순간에 끝나니 오히려 허무해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산 문제는 어떻게 됐어? 오빠들이 다 가져갔다는 소문이 돌던데. 아버지가 남긴 건 이 가위뿐이에요. 혜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15년 동안 희생했는데. 그는 말을 멈추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너한테 말해줄 게 있어서 왔어. 혜정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민석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 나를 따로 불러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내가 혜정이에게 큰 빚을 졌다. 그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직접 한 적이 없었어요. 대신 늘 침묵 속에 자신의 감정을 묻어두었죠. 그리고 이상한 말씀도 하셨어. 꽃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민석이 덧붙였습니다. 혜정은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꽃을 심을 때마다 중얼거리던 그 말이 마치 비밀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삼청동에 자주 다니신다고 했어. 민석의 말에 혜정의 귀가 솔깃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서울 다녀오시곤 했어.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셨나 봐. 전화벨이 울렸고 혜정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태성이었어요. 아버지가 특별히 남긴 게 더 있니? 태성의 목소리가 어쩐지 초조하게 들렸습니다. 가위 말고는 없어요. 혜정은 본능적으로 쪽지에 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금고 열쇠나 특별한 메시지 같은 건? 태성의 목소리가 점점 강압적으로 변했어요. 없어요. 왜 그러세요? 아냐, 그냥 내일 농장에 가서 아버지 방 정리할 거야. 소영이랑 같이 갈게. 전화가 끊기고 혜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오빠가 뭔가 찾는 것 같아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아버님이 5년 전 은행에서 20억을 대출받아 전액 인출하셨다고. 근데 그 돈이 어디에도 없대. 혜정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런 큰 돈을 빌린 적이 있다니. 농장 직원 이기철이 갑자기 문을 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이기철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중요한 서류를 맡기셨는데
큰 도련님이 사무실을 뒤지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혜정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쪽지, 삼청동의 은행나무, 사라진 20억, 그리고 태성의 수상한 행동. 모든 것이 퍼즐처럼 얽혀 있었어요. 그날 밤 혜정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찾아냈습니다. 대부분의 페이지는 정원 가꾸기에 관한 메모였지만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상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혜정이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 혜정은 결심했습니다. 내일이면 태성과 소영이 모든 것을 뒤져볼 테니 오늘 밤에 삼청동으로 가야 했어요. 민석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고 그는 망설임 없이 동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찾기 위해 혜정은 낡은 가위와 열쇠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창밖으로 바라본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혜정은 1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혜정은 서울대학병원에서 유능한 간호사로 인정받고 있었죠. 소아과 의사 박준영과의 약혼식을 2달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꿈 같은 나날이었어요. 우리 결혼하면 미국 연수 같이 갈까? 준영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정원에서 쓰러졌다는 전화가 왔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혜정은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죠. 농장과 정원 사업은 한창 번창할 때였고 아버지는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잠시만 휴직할게요. 아버지가 회복되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혜정은 병원장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어요.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었고 말하는 것도 어려워졌죠. 큰오빠 태성과 둘째 오빠 민우는 각자의 직장을 핑계로 농장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야. 내가 좀 돌봐줘. 태성은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어요. 준영은 주말마다 양평을 찾아왔지만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나도 같이 할 수 있어. 내가 서울에서 일하면서 주말에는 여기 내려올게. 혜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꿈을 포기하게 할 수 없어. 미국 연수는 내가 평생 바라던 거잖아. 결국 약혼은 파기되었고 혜정은 간호사 직업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의 간병을 위해 고향에 정착한 거죠. 오빠들은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비추었고 모든 부담은 혜정에게 남겨졌어요. 아버지는 뇌졸중 후 말이 거의 없어졌지만 혜정이 정원을 가꿀 때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면 혜정도 잠시나마 행복을 느꼈죠. 농장 일은 직원들이 맡았지만 특별한 의뢰가 들어오는 정원. 디자인만큼은 아버지의 지도 아래 혜정이 담당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정원에 나와 혜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꽃은 결국 돌아온다. 말하기 어려운 아버지가 힘겹게 내뱉은 말이었어요. 혜정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자신에게 말을 건넨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버지는 정원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꽃은 결국 돌아온다. 세월은 흘러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휠체어도 힘들어 대부분 침대에 누워 지냈죠. 혜정은 아침에 일어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목욕을 도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배운 간호 지식이 아버지를 돌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밤중에 아버지가 고열로 신음할 때면 혜정은 밤새 찬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간병의 세월은 혜정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고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머리가 늘어갔어요. 아버지가 호전되지 않자 태성의 아내 소영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러다 내 인생 다 버리겠네.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 혜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이 정원을 너무 사랑하세요. 낯선 곳에 가시면 더 빨리 돌아가실 거예요. 소영은 비웃었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노처녀로 늙어가는 내 모습이 안타깝다. 정말 헛살았네. 그 말이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지만 혜정은 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사랑과 미안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혜정이 민석의 차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자 민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해? 혜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아버지를 떠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빠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죠. 민석은 혜정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내 희생을 모르는 건 아니야. 다들 알고 있지만 죄책감에 외면하는 거지. 서울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고 혜정의 가슴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비밀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혜정과 민석은 삼청동에 도착했습니다. 거리는 한적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고요한 밤을 밝히고 있었죠. 가을바람에 은행나무 잎들이 노란 융단처럼 길을 덮고 있었습니다. 한남대교 방향으로 세 번째 은행나무. 혜정은 아버지의 쪽지를 다시 읽었어요. 민석이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저기 사거리가 보이네. 그들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거리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은행나무, 두 번째 은행나무를 지나 마침내 세 번째 은행나무 앞에 섰죠. 혜정은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자주색 꽃이 피는 곳을 찾아라. 혜정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을이라 대부분의 꽃들은 이미 시들었지만 은행나무 바로 옆 작은 화단에서 몇 송이의 자주색 꽃을 발견했어요. 클레마티스였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좋아하던 꽃이었죠. 여기야.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이 재빨리 화단으로 다가왔어요. 뭔가를 파봐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은 작은 삽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딱딱한 물체에 부딪혔어요. 금속 상자였습니다.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가위에서 찾은 열쇠를 꺼냈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상자가 열리는 순간 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상자 안에는 봉투와 함께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혜정은 가로등 불빛 아래서 아버지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아, 내 침묵이 얼마나 너를 아프게 했는지 안다. 내가 내 곁에 있어준 15년은 내 인생의 빛이었다.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내 자신이 부끄럽구나. 너는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한 딸이었다. 혜정은 더 이상 읽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이제야 전해진 것이었어요. 민석이 조용히 혜정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어서 읽어봐. 혜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편지를 읽었어요. 이 상자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살아생전 너만을 위해 남긴 유산이다. 봉투 안의 서류들은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시가 80억의 강남구의 빌딩과 시가 30억의 제주도 감귤 농장의 소유권, 그리고 내 엄마의 진실이다. 민석이 놀란 눈으로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진실이라고? 혜정의 어머니는 혜정이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혜정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 이후로 어머니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죠. 마지막 과제를 남긴다. 강남 법무법인 정의의 정재욱 변호사를 찾아가거라. 그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이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혜정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함께 여러 금융 서류들이 있었어요. 모두 혜정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총 110억 원 상당의 자산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빠들이 찾던 돈이구나. 혜정이 중얼거렸어요. 민석은 감탄했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셨네. 이런 큰 자산을 몰래 내 명의로 해두시다니. 혜정의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런 비밀을 만들었을까? 어머니의 진실이란 무엇일까? 오빠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날이 밝기 시작했고 그들은 서둘러 상자를 챙겼습니다. 농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강남의 법무법인부터 방문하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태성이 아버지 방을 뒤지러 올 테니 시간이 촉박했죠. 차 안에서 혜정은 오빠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 일찍 출발했다. 소영이 먼저 가서 아버지 방 정리 중이다. 혜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빨리 가요. 소영 언니가 지금 농장에 있어요. 민석은 속도를 높였어요. 걱정 마. 소영이 찾는 건 이미 우리 손에 있으니까. 서울의 아침 햇살이 빌딩 사이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평생 침묵했던 아버지가 이토록 치밀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내가 정말 부자가 됐네. 민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혜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동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이 이렇게 전해질 줄은 몰랐어요.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 법무법인 정의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정재욱 변호사는 이미 사무실에 있었어요. 백발의 노 변호사는 혜정을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김혜정 씨군요. 많이 닮았습니다. 어머니를. 혜정은 놀랐습니다. 어머니를 아셨어요? 정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넘게 김준호 씨의 법률 문제를 도와왔습니다. 이날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회의실에 자리를 잡았고 혜정은 상자에서 꺼낸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확인하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완벽합니다. 이 자산들은 모두 혜정 씨 명의로 되어 있죠. 아버님이 5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셨어요.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진실이란 무엇인가요? 정재욱 변호사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이 이야기는 아마 충격적일 겁니다. 혜정 씨의 어머니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혜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아버지는 늘 간단히 교통사고라고만 설명했을 뿐이었습니다. 당시 태성 씨의 아내 소영 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화학회사에서 심각한 환경오염 사건이 있었습니다. 혜정 씨의 어머니는 환경운동가였고 이 문제를 고발하려 했죠. 민석이 놀라서 혜정을 바라봤어요. 혜정은 어머니가 환경운동가였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정재욱 변호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정 씨의 어머니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민석이 놀라서 혜정을 바라봤어요. 혜정은 어머니가 환경운동가였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고발하기 전날 밤 의문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변호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아버님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늘 믿으셨죠.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소영 언니와 그 가족을 용서하신 거죠? 용서가 아닙니다.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아버님은 소영 씨의 가족과 협상했습니다. 침묵의 대가로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고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하셨죠. 그리고 태성 씨와 소영 씨의 결혼을 허락하신 겁니다. 혜정은 충격의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왜 태성과 소영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늘 죄책감에 시달리셨어요. 아내의 죽음에 침묵한 것, 그리고 딸의 인생을 희생시킨 것에 대해서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버님이 특별히 맡기신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찾아오면 전해주라고 하셨죠.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어린 혜정이 안겨 있었죠. 편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삐뚤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혜정아, 내가 용기 없는 사람이었음을 고백한다. 내 어머니의 정의로운 투쟁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고, 오히려 그 죽음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았다. 내 희생은 그 속죄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은 더 큰 잘못이었다. 혜정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평생 알지 못했던 진실이 그녀를 덮쳤어요. 아버님은 보상받은 돈과 사업으로 번 돈을 모두 모아 이 자산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길 원하셨죠.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민석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형제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아버님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태성 씨는 이미 소영 씨의 가족에게서 충분한 혜택을 받았고 민우 씨도 사업 지원을 받았죠. 하지만 혜정 씨는 오직 희생만 했을 뿐입니다. 혜정은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빌딩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함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혜정은 깊게 생각했어요. 오빠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소영에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할까? 복수해야 할까? 아버지는 뭐라고 조언하셨나요? 혜정이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원하셨어요. 변호사가 부드럽게 대답했죠. 하지만 선택은 혜정 씨의 몫입니다. 민석이 혜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곁에 있을게. 혜정은 감사하게 민석을 바라봤어요. 그는 언제나 그녀의 든든한 지원자였습니다. 태성이 오빠와 소영 언니에게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은 이미 충분한 짐을 안고 살고 있을 테니까요. 혜정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선물로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이미 완료됐으니 혜정 씨가 원하실 때 자산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혜정은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15년간의 헌신과 희생이 이제야 인정받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제 어디로 갈까요? 민석이 차 키를 들고 물었습니다. 혜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농장으로 돌아가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농장으로 돌아가는 길, 혜정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태성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혜정은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태성의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어요. 소영이 아침부터 아버지 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너는 사라지고 없잖아. 잠시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요. 혜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볼일? 내가 서울에서 무슨 볼 일이 있다고? 태성의 어조가 의심스러워졌어요. 혹시 아버지가 남긴 거 있니? 혜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빠, 난 곧 농장에 도착할 거예요. 그때 얘기해요. 전화를 끊자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겠어? 그들이 진실을 알면 모든 걸 말할 생각은 없어요. 혜정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내 몫을 지킬 뿐이에요. 농장에 도착했을 때 태성과 소영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어요. 어디 갔다 왔어? 태성이 따져 물었습니다. 혜정은 차에서 내리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것을 찾으러 갔었어요.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걱정 마세요, 언니. 혜정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에 관한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소영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태성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태성이 소리쳤어요. 혜정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버지는 나에게 특별한 유산을 남기셨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된 자산이죠. 그러니 더 이상 내 방이나 아버지의 물건들을 뒤질 필요 없어요. 태성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 그게 무슨? 진정해, 오빠. 혜정이 손을 들어 태성의 말을 막았습니다. 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오빠들이 받은 유산도 탐내지 않고요. 그저 아버지가 내게 남기신 것만 지키겠어요. 소영이 태성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가자. 더 이상 할 말 없어. 태성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숨겨둔 돈이 없어. 여보, 가자고.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이 차에 오르는 동안 혜정은 묵묵히 지켜봤어요. 태성은 마지막으로 혜정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다시 올 거야. 차가 멀어지자 민석이 혜정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혜정은 아버지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소영이 어질러 놓은 서류들과 물건들을 하나하나 제자리에 돌려놓았어요. 오래된 사진첩을 펼치자 젊은 시절 부모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혜정은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여성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민석이 차를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관벨이 울렸어요. 혜정이 문을 열자 소영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혜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소영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혜정아, 혼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혜정은 망설이다가 소영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둘은 조용히 마주 앉았어요. 넌 알고 있구나.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 대해서.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알게 됐어요. 난 몰랐어.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혼하고 5년 후에야 우연히 알게 됐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실토했거든. 혜정은 말없이 소영을 바라봤어요. 소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넌 날 미워해도 돼. 하지만 난 정말 몰랐어.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왜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혜정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눈물을 닦았어요. 내가 15년 동안 시아버지를 간병하는 걸 지켜봤잖아.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내 희생을 보면서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혜정의 마음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분노, 연민, 슬픔이 뒤섞였어요. 태성이는 알아요? 혜정이 물었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모르고 있어. 날 버릴까봐 말 못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원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달빛이 살포시 꽃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언니, 난 복수할 생각 없어요. 혜정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러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소영의 눈에 놀라움이 서렸어요. 정말? 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혜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농장은 내가 다시 사겠어요. 오빠가 팔겠다고 했으니까요. 소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게. 태성이 설득할게. 혜정은 소영이 떠난 후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심었던 꽃들이 밤바람에 살랑거렸어요. 꽃은 결국 돌아온다. 혜정은 아버지의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찾아온 양평의 농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혜정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농장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희망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치유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죠. 이쪽으로 오세요, 아이들. 혜정이 활짝 웃으며 초등학생들을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다양한 꽃과 식물들을 구경했어요. 선생님,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작은 여자아이가 자주색 꽃을 가리켰습니다. 클레마티스라고 해. 아주 특별한 꽃이지. 혜정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이 꽃은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단다. 아이들이 정원을 둘러보는 동안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네. 너의 정원이 유명해졌어. 혜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희망의 정원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혜정은 정원 한켠에 원예치료센터를 열어 우울증 환자들과 노인들에게 식물 가꾸기를 가르쳤어요. 또한 주말마다 마을 주민들을 위한 정원 가꾸기 클래스도 운영했습니다. 혜정 씨, 정말 대단해요. 마을 할머니 한 분이 감탄했어요. 요즘 내가 여기 오는 날만 기다린다니까. 혜정은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었죠. 아버지가 남긴 자산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었지만 정작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정원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낯선 남자가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있었어요. 혜정아. 남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영? 박준영이었습니다. 15년 전 혜정이 포기했던 약혼자였죠. 그는 이제 머리가 약간 휘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TV에서 내 정원 이야기를 봤어. 꼭 한번 찾아와 보고 싶었어. 준영이 말했습니다. 혜정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쪽은 내 딸 수아야. 준영이 소녀를 소개했어요. 아내는 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 혜정은 수아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수아야. 이 정원 구경하고 싶니? 수아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정은 소녀에게 정원을 안내했고 준영도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준영이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야. 혜정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치유와 희망을 주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들은 정원을 거닐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영은 대학병원 소아과 과장이 되어 있었고 수아와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었어요. 혜정은 자신의 이야기, 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후회하니? 준영이 문득 물었어요.
우리가 헤어진 것을? 혜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었기에 아버지가 편안하게 떠나실 수 있었고 이 정원도 탄생할 수 있었으니까요. 준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가끔 내 생각을 했어.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정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민석이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피했어요. 또 올게. 준영이 떠나기 전 말했습니다. 수아도 정원이 마음에 든 것 같아. 혜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언제든 환영해요. 준영과 수아가 떠난 후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얜 약혼자였어?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년 만에 다시 만났네요. 민석의 눈에 살짝 서운함이 스쳤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좋은 사람 같던데. 민석 씨. 혜정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농장 입구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태성과 민우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방문이었죠. 혜정은 긴장했지만 오빠들의 표정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정원이 정말 멋지구나. 민우가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소문이 자자해. 태성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혜정에게 다가왔어요. 소영이가 모든 걸 털어놨어.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이제 알겠다. 혜정은 말없이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태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혜정아. 내가 15년 동안 희생한 걸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 혜정의 마음에 따뜻함이 퍼져나갔습니다. 그토록 바랐던 인정의 말이었어요. 괜찮아요, 오빠.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혜정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다가와 혜정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도울 일 있니? 나 이제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올 생각이야. 혜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은 정원을 더 확장할 계획이 있어요. 도시 아이들을 위한 체험 교실도 만들고 싶고요.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투자할게. 사업 계획서 만들어봐. 혜정은 오빠들과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앙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어쩌면 진정한 치유는 이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 후 희망의 정원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치유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요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혜정의 원예 치료 프로그램은 우울증 환자들의 회복에 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어요. 혜정 씨, 정말 놀라워요. 이 정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원예 치료를 받던 중년 여성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백을 했죠. 봄날의 햇살이 정원을 따스하게 비추는 오후 혜정은 새로 조성한 연못 주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물가에는 수련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숙모, 이것 좀 봐요. 태성의 아들 준호가 작은 화분을 들고 달려왔어요. 그 안에는 어린 클레마티스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잘 키웠구나. 혜정이 감탄했습니다. 준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화분을 내밀었어요. 이거 할아버지 묘소에 심어도 될까요? 혜정의 눈가에 살며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아이가 뛰어가자 민석이 두 잔의 차를 들고 다가왔어요. 오늘 많이 바빴네. 방송국 사람들이 또 취재 온다면서?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 온대요. 제2의 인생을 찾은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래요. 제2의 인생이라. 민석이 미소 지었어요. 정말 딱 맞는 제목인데. 그들은 잠시 차를 마시며 고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석은 이제 혜정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있었어요. 농장 경영과 정원 관리에
큰 도움을 주었죠. 혜정아. 민석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혜정이 의아한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봤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가 널 오랫동안 좋아했다는 거 알지? 혜정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준영과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기대, 그리고 항상 곁에서 자신을 지켜준 민석에 대한 고마움. 민석 씨. 혜정이 입을 열려는 순간 정원 입구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준영과 수아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혜정과 민석을 발견한 그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민석은 혜정의 표정을 읽고 조용히 상자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서두를 일 없어. 혜정은 고마운 눈빛으로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혜정 씨. 수아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중요한 얘기가 있대요. 준영이 다가와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혜정은 미소를 지으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네, 덕분에요. 수아도 많이 컸네요. 준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감탄했어요. 정원이 더 아름다워졌네. 내가 서울병원에서 너의 원예 치료 프로그램을 소개했어. 많은 의사들이 관심을 보이더라. 혜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민석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할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혜정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석을 바라봤지만 그는 괜찮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준영은 민석이 떠나자 긴장이 풀어지는 표정이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준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울에 원예 치료 전문 클리닉을 열려고 해. 내가 함께 해주면 좋겠어. 혜정은 놀랐습니다. 서울에요? 그래, 내 재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수아도 널 좋아하고. 준영의 말에 숨겨진 의미가 있었어요. 혜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5년 전 포기했던 서울에서의 삶, 그리고 준영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이 정원과 양평에 대한 애착, 그리고 민석에 대한 감정도 자리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혜정이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원을 떠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준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너의 결정을 기다릴게.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혜정은 준영과 수아를 배웅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혜정은 정원을 천천히 거닐었어요. 꽃들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황금빛 물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혜정의 발걸음은 아버지의 묘소 앞에 닿았어요. 그곳에는 태성과 소영, 그리고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오빠들은 아버지 묘소 앞에 꽃을 놓고 있었어요. 혜정아. 소영이 먼저 혜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교만함이 없었어요. 같이 있어도 될까? 혜정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버지 묘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이제야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혜정이 덕분에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우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혜정이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였네요. 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묘소 앞에 피어난 자주색 클레마티스를 바라봤어요. 준호가 심은 꽃이 벌써 예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어. 혜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꽃은 결국 돌아오네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혜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줘서 고마워. 태성과 민우도 혜정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데 15년이나 걸렸네. 민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늘 가족이었어요. 단지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죠. 해가 완전히 저물고 정원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당에서 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혜정을 따라왔어요. 오빠들은 눈치껏 집 안으로 들어갔고 혜정과 민석은 정원에 남았습니다. 결정했어? 민석이 조용히 물었어요. 혜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결정했어요.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 정원이 내 삶이에요. 민석의 얼굴에 희망이 어렸습니다. 그럼 준영 씨는? 과거예요. 혜정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요. 그가 환자들을 위해 하는 일은 훌륭하지만 내 자리는 여기예요. 민석이 다시 주머니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럼 내 질문에 대한 답은? 혜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우리 둘 다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민석은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문제없어. 그들은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꽃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혜정은 아버지의 낡은 정원 가위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가위는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열어준 열쇠였어요. 세상은 몰랐지만 아버지는 늘 내 편이었어요. 혜정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이 가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피어나게 하는 사랑의 힘이었어요. 정원에는 봄바람이 살포시 불어왔고 클레마티스 꽃들이 달빛 아래 더욱 선명한 자주색으로 빛났습니다. 혜정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15년의 희생과 아픔을 거쳐 마침내 자신만의 정원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꽃은 결국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혜정의 인생에도 마침내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